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과 중국에서 인간관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리에이 원인데요. 저자는 그동안 5만 명 이상의 정치가, 경영가, 직장인들을 만나며 결국은 관계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걸 실감하고 많은 사람들을 연구한 끝에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사람을 찾는 지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읽어드릴게요. 나를 믿고 기꺼이 도와준 사람. 나는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 스미스 타이거가 나를 도와주었던 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타이거와 긴밀한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기 전의 일이다. 그때만 해도 타이거는 내가 가끔씩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던 친구일 뿐이었다. 당시에 나는 로스앤젤레스에 처음으로 인간관계 코칭 센터를 설립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위한 인간관계 컨설팅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사업은 아이디어도 좋았고 시장 전망도 밝았다. 미국 내 중국인 이민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충만했던 나는 현지의 인맥을 동원해 은행에서 50만 달러를 대출받고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를 설립한 후 40일이 지나도록 단 13건의 계약밖에 성사되지 않았던 것이다. 보름 동안 컨설팅을 해달라며 나를 찾아온 사람도 12명뿐이었다. 게다가 그 중엔 인간관계 코칭 프로그램의 진행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전부 시간당 $60짜리 일회성 컨설팅이었으므로 12명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번 돈을 다 합쳐도 고작 $720였다. 일주일치 임대료밖에는 낼 수 없는 돈이었다. 2달 후 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60일 동안 사업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다. 고객은 늘어났지만 장기 코칭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은 10명 남짓이었다. 그것으로는 이윤을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적자에 빠질 것이다. 사업 자금을 대출해준 은행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3개월 만에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연락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지 마피아들까지 들이닥쳤다.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그들은 사무실 문과 창문을 때려부수며 당장 떠날 것을 요구했다. 회사에 드나드는 사람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버티다가는 파산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타이거가 나를 찾아왔다. 그때 나는 회사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며 회사를 살릴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두드려서 고개를 돌려보니 놀랍게도 타이거가 서 있었다. 타이거는 선글라스 너머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내게 손을 흔들었다. 어이 친구, 작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네. 혹시 도움이 필요해? 그때 타이거의 금전적 도움은 회사를 살렸고 시장이 좀 더 성숙해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의 도움으로 지역 방송에 광고를 해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나중에 우리가 동업할 때 나는 이 회사를 워싱턴 본사로 편입시켜 통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더 크게 발전시켰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따뜻한 이해심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점이다. 그는 나를 보기 위해 워싱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날아왔고 밤새도록 나의 넋두리를 들어준 뒤 나와 동업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힘이 아닐까? 당시 나는 타이거에게 이렇게 물었다. 왜 나를 도우려는 거지? 혹시 내가 중국으로 도망쳐버릴까봐 두렵지는 않아? 타이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중국에 가서 자네를 찾아오면 되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는 또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중국에 아파트를 한 채 산 후 눌러앉아 빚을 다달이 분할 상환 받겠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우스갯소리처럼 말했지만 나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였다. 인생이 언제나 순탄할 수만은 없다. 실패와 좌절을 겪고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혼자 힘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가족의 생계와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누군가의 조건 없는 도움이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평생 간다고 한다. 꼭 금전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위로의 말 한마디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된다. 신뢰의 눈빛은 커다란 힘이 되고 지지의 박수는 홀로 외롭게 노력하는 이에게 큰 격려가 된다.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좌절에 빠져 자포자기하던 사람이 새롭게 의지를 다니고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진정한 친구는 우리 인생의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절실한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보자. 남에게 도움을 주면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당연히 진실한 태도와 적절한 행동으로 상대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8가지 방법. 누구나 감정을 표현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 하지만 감정이 통제를 벗어났을 때의 표현 방식은 대부분 비슷하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분노를 표출해 인간관계를 해친다.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던 사람마저 떠나게 만들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꾹꾹 참으며 오랫동안 억누르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화를 내거나 끙끙 앓아 자신의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성격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간에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 감정 통제가 안 될 때는 색깔을 세라. 감정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가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너드 펠더는 화가 날 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법은 특히 충동적인 사람들이 감정을 통제할 시간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 어떤 일 때문에 화가 치민다면 먼저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주변 경치나 사물을 둘러보면서 속으로 색깔을 센다. 예를 들면 연노란색 탁자, 녹색 서류함, 하얀 벽. 이런 식으로 약 30초쯤 12가지 사물의 색깔을 세는 것이다. 화가 난 현장에서 당장 떠날 수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색깔을 세어도 무방하다. 색깔을 세는 것은 생리적인 반응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다. 화가 나면 갑상샘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액순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면서 생리적인 기능이 약해진다. 그럴 때 색깔을 세면 시각 기능이 회복되어 일시적인 완충작용이 일어나 감정을 다시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이성적인 사고도 가능해진다. 12가지 정도의 사물 색깔을 센 뒤 냉정을 되찾으면 눈앞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이 또렷해질 것이다. 두 번째,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돌이켜보라. 날마다 자신의 감정이 변화하는 상황을 기록하는 감정일기는 분노를 발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감정일기는 감정의 변화를 잊지 않기 위함일 뿐 아니라 감정이 변화하는 규칙을 발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매일매일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록하고 돌이켜본다면 감정 통제 능력을 기르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암시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라. 자기 암시법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우선 자신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냄으로써 감정을 조절하고 변화시킨다.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나는 즐거워, 오늘 나는 운이 좋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잠재의식이 신호를 받아들여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적당한 운동으로 감정을 발산하라.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감정을 발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좌절하거나 분노했을 때 조깅, 권투, 농구 등의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감정 상태를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을 권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 고위 임원을 본뜬 마네킹을 둔 화풀이 방까지 만들었다. 그 회사의 직원들은 상사나 회사에 불만이 있을 때 그 방에 가서 마네킹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며 화를 푼 후 홀가분한 기분으로 다시 업무를 계속한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음악으로 긴장을 해소하라. 음악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편해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우울한 마음이 금세 풀리곤 한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어떤 문제가 생겨도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라. 화가 날 때 곧장 표출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면 충돌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분노를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짓이나 표정 등에서 드러나기 마련이고 이것은 결국 상대의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도피하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 골마가다가 나중에 더 크게 터져버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미안해, 먼저 갈게 라고 말하며 자리를 뜨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특히 부부싸움을 할 때 둘 중 한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연구에서도 당장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뜨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화가 날 때 분노와 마주하는 시간을 연장하라고 조언한다. 원래대로면 2초면 사라질 수 있는 분노를 1분, 5분, 심지어 10분까지 계속 붙잡아두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 시간 동안 분노를 더 키우라는 말은 아니다. 색깔 세기법이나 자기 암시법 등으로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차분하고 이성적인 상태로 돌아온 후에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상대와 이성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 해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주의력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개선하라. 감정을 움직이는 것은 주의력이다. 어떤 일에 주의력을 집중하면 그에 대한 감정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슬픈 영화를 볼 때와
코미디 영화를 볼 때의 감정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모든 사물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가지고 있다. 나쁜 점에만 신경을 쓰면 우울해지지만 좋은 점만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달라지는 것이다. 사람의 주의력이란 카메라 렌즈와 같아서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를 볼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싫을까 하고 생각하면 그 싫은 이유에 집중하게 되고, 반대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을까 라고 생각하면 좋은 이유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돌려 그의 좋은 면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어떤 일에 반감이 생긴다면 그 일의 다른 면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쉬워지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8번째, 옳은 방법으로 스트레스의 균형을 맞추라.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신이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득실에 너무 연연하며 초조함, 두려움, 긴장, 공포 등의 감정에 쉽게 빠져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또 어떤 일에서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무척 낙담해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왜 이런 이들은 자신에게 과도한 부담감을 주고 지나치게 자책하는 것일까? 심리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잠재의식 안에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지켜보고 있고 잘못을 저지르면 남들 앞에서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생각에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타인의 일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 잘못을 평생 기억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다. 혹시 자신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정말로 그렇게 큰일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살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나 혼자만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과 마주쳤을 때 실수하지 않고 잘 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좌절을 잘 극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표를 향한 과정 속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저마다 다르며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다.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갈 때 소극적인 마음을 갖고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 두려움에도 순기능이 있다. 두려움이 클수록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커지고 나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 훌륭한 스승, 상사, 좋은 동료, 친구가 모두 그런 사람들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길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함께 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가치를 발견하고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 표면적인 가치만 추구해서는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없다. 마케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한 경영자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인맥을 쌓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저보다 우수한 사람을 찾아 제게 없는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영자처럼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감하게 도전하고 무엇이든 배우는 자세로 모든 일을 경험하라.
그 과정에서 의지력을 기르고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발산해야 한다. 이것이 타인에게 존중받는 비결이자 인간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가치를 얻기 위한 방법이다. 만약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 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남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헛된 자존심과 체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패를 담담하게 받아들인 후 경험에서 교훈을 도출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방향이 옳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된다. 당신 주위에는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인생의 목표를 확립하라.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초조해하지 말아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간다면 당신은 멀지 않은 미래에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네, 지금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행복하세요. 그 행복한 순간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책의 품격이었습니다.